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이번 11월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간선거인데, 미국의 중간선거를 해서 미국의 뭐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이런 선거를 하는데 대한민국하고 뭔 관계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벤트고 그것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북미 간의 뭐 이런 대화 이런 것들도 다 중간 선거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한테 오는 영향이라는 건 굉장히 지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은 미국 중간 선거하고 관련된 뉴스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 주시죠.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까지 약 한 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각각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상하원 각기 집권당이 다를 경우 시장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리스크,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사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탄핵 이슈가 더 커질 수 있고 정부의 셧다운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이 더 쉬울 것이라는 일각의 반박도 있습니다. 과연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1월 중간 선거, 이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탄핵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탄핵은 안 되죠. 당연히요. 당연히 상원의 3분의 2가 민주당이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이 되긴 힘들고요. 네. 다행스러운 건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 트럼프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정책이 하나둘 재종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보험 무역주의 정책, 그리고 또 추가 감세 정책, 그리고 미국의 그 주요 그 상임위원회가 하원의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트럼프와 관련해 가지고 그 소환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화해서 이 부분을 좀 공론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이 반대해 왔는데 이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져드는데 제가 걱정한 것은 1950년대 이후에 대통령과 그리고 상원이 집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무너졌던 경우가 그 부시 대통령 때,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였는데 이때를 보면은 1년 그 사이에 커다란 그 금융 쪽에 그 충격이 줬었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런 우려 때문에 그 정권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도 큰 교란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여튼 탄핵은 없다 그거죠? 탄핵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상원 선거 방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상원은 항상 그 선거 때마다 3분의 1씩을 이렇게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3분의 1, 지금 35명 정도 되는데 네. 그 35명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35명을 모두 민주당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탄핵 정족수가 67명,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67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탄핵 정족수를 채울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탄핵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공화당에 반란표가 나올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면 네.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할 수 저도 뭐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네네. 다 호사가들은 이런 거 재밌어 하잖아요. 사실은. 네네. 재밌는 이슈라. 자, 그거 말고는 뭐 지금 11월 중간선거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11 중간선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최근에 부시가 뭐 다니면서 연설하는 거 보면 네. 이미 부시의 머릿속에는 어차피 그 하원은 준 걸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있는 것 같고 이미 다음 대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만큼 뭐 하원의 매직 넘버 24석은 이미 줬다. 하원에 줬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간선거 50차례 중에서 중간선거에 이긴 게 딱 3분밖에 없거든요. 네. 1934년 루즈벨트 때 한 번 이겼고요. 그리고 빌 클린턴 때 한 번 이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 부시 때 한 번 이겼단 말이에요. 음.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비기슈가 있었죠. 34년에 대공황이 있었고 네. 클린턴 때는 뭐 초황이 있었고 이제 9.11 테러가 있었듯이 이미 그 부분은 포기한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부시는 그거는 내준다 생각하고 다음 그 트럼프죠. 예, 트럼프 내준다 생각하고 다음 대선을 아마 뛰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 자꾸 부시하셔가지고. 제가 헷갈렸습니다. 저도 지금 지금 현직 대통령이 부시인가 트럼프 아니었나 지금 제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 이제 집권 여당에서 승리하는 경우들은 사실상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드물었어요. 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지금 미국 경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그렇죠. 사실 국민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집권 여당의 승리까지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게 지금 민주당 바람이 지금 뭐 블루 웨이브라 그러나요? 뭐 민주당 바람이 이렇게 열심히 부는데 이게 민주당 바람인 건지 아니면 트럼프에 대한 엔티 바람인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분이 지지율이 그렇게 웬만해서 올라오질 않아요. 근데 선거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민주주의 선거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인물, 정책 공약, 그리고 그 구도가 짜져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물은 그 엔티 그 트럼프와 관련해 가지고 그 사상 최대로 그 젊은 여성층들이 입후보하는 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건파 후보들이 격전지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요. 또 베테랑 후보자들도 민주당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하원에서는 아무래도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그 이슈 문제. 집권당이 아니라 머조리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수당. 예, 네. 그래서 현재 미국인들의 관심사가 의료보험제도, 그리고 성희롱과 관련된 미투 운동과 같은 다양한 이슈는 현재 민주당이 이제 잡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화당이 우세로 보이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과 관련해서 서로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 구도를 보면은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무려 88% 정도 되고 압도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지지율이 무려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상당히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박빙이다. 그건 또 처음 듣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다들 민주당이 좀 많이 이길 거라 이렇게 지금 보긴 하원에서 하던데. 이기더라도 상원에서 그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두석 확보가 그렇게 여의치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상원에서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36개 주지사 선거가 있는데요. 현재 27개 주지사가 공화당입니다. 이거를 잃었을 경우에는 뭐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2년 뒤 재선에서 지지자들이라든지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데 주지사 선거에서는 여전히 공화당이 앞서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지금까지 그 보궐선거를 보면은 공화당이 다 졌잖아요. 상원도. 그렇죠. 좋죠. 네. 상원 2개인가 보궐인가를 졌죠. 네. 네. 그럼 이번 선거에서도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여론조사로만 보면 사실은 불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민주당 확실하게 이제 블루웨이브 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상원 쪽에서는 그건 좀 지켜볼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지금 뭐 사실은 저도 뭐 우리나라 선거도 많이 봤고요. 뭐 관련해서 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선거는요 미리 아무리 무슨 뭐 지지율이고 뭐고 해봐야 마지막에 무슨 바람 부느냐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변수라는 게 이게 확확 다 뒤집어 놓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이벤트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재선하기 직전에 첫 번째 선거 그 임기 거의 마지막에 다 해외 나가서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 전쟁 일으키면 또 이제 지지받아가지고 올라가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좀 실수했죠. 너무 일찍 전쟁을 했죠. 그래서 전쟁이 오래 끄는 바람에 이제 떨어졌는데 지금 메가톤급 이벤트들이 11월 달까지 그래도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미중 간의 문제도 있고 이런 대외 쪽에서 지금 이슈들이 많이 지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개를 꼽으라면 당연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북미 간의 이제 관계 회복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이제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듯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사실은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크게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선전을 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쪽으로 이미 돌아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오히려 이번 중간 선거보다는 다음번 대통령 재선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집행해 나갈 가능성들을 더 높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 그다음에 대북 관계의 그러니까 대북 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이 네. 사실상 너무 그렇게 서둘러서 이제 결론을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없는 것이거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살펴봐도 사실은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사실상 중국도 명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이 지금 미국에서 공격이 강하게 한번 들어오니까 바로 꼬리를 내려버리면 그러면 향후 중국의 대미 관계가 굉장히 중국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네.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중국은 최대한 우리는 이 정도의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중국 국민들에게도 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중국은 결사항전 의지를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시간이 경과되어야만 스탠스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를 이유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사실 상당 기간 끌고 갈 가능성들을 오히려 저는 더 높게 평가해보고 있고요. 네. 똑같은 논리가 북미 간의 관계에도 네. 적용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이미 있습니다. 그렇게 네. 뉴스가 나왔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북미 간의 관계도 굉장히 이거는 양쪽 두 개의 국가가 근본적인 스탠스를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번개불에 콩 볶듯이 그렇게 진행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될 가능성들이 더 높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구는 역시 현재의 경제 상태가 너무 좋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중간 선거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자기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을 계속해서 트럼프 스타일로 네. 밀어붙일 가능성들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저는 뉴스를 접할 때 특히 우리나라 언론들이 접하는 뉴스들은 대부분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죠. 굉장히 많이 비추잖아요. 네. 자세히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대외적인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대내적인 굉장히 악재들을 다 듣고 있거든요. 대외적인 이것들, 특히 이란 문제, 북미 문제, 미국하고 중국의 이 싸움 같은 거를 일부러 부각시켜서 사실 덮어야 될 대내 문제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스탠스를 최대한 자기 재선까지는 끌고 갈 것이다. 예. 그것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국민으로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는 계속 호황일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최소. 네. 예. 저희 조 소장님, 제가 사실은 트럼프를 이렇게 보면서 이 참 굉장히 옛날부터 뭐 느낀 점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스마트하다. 말하는 거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또 그걸 느낀 게
취임하자마자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딱 이 순간에 와서 보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은 다시 이제 우방으로 돌아갔고 대외 정책은 딱 북한하고 중국만 남았더라고요. 다른 데 아무데도 문제 일으키는 데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철강 뭐 해결한다고 나프타도 다 한다고 그러고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는 다 깔끔하게 정리를 끝내고 북한하고 중국에만 집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것도 11월에 맞춰서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11월에 맞추지도 않는 것 같다고 보면 자, 미중 관계는 앞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가게 될 것 같은가요? 미중 관계는 지금 현재 그 경제적인 무역적인 측면 외에 전면전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군사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 문제까지 또 위안화 환율까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 모든 것을 1, 2년 안에 해결하기 상당히 힘들고요. 네. 또한 중국 입장에서도 자신이 만약 경제적인 좌절을 겪고서 금융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그 부동산 시장이 폭락한다든지 주가 폭락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중국도 협상에서는 상당히 좀 서투르고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소모전 형태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일단 11월까지는 결론 안 난다. 네, 그러니까 12월 달에 회의를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12월에 회의를 하더라도 이게 그 본격적으로 화해 무드로 그 전개되고 미국이 원하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폐기를 요구를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은 폐기가 아니라 톤다운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기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에는 실질적인 그 힘겨루기 싸움이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시장 개방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이런 거를 고려했을 경우에 1, 2년 안에 끝나지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미국의 백기를 들었으면 정치적으로 자기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또 개혁론자들한테 아무래도 밀려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했던 것은 11만 개 국유 기업들을 소위 말해서 그 대형화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16만 개까지 늘려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혁론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시장주의로 지금 돌려놓으라는 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좌절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에는 이렇게 쉽게 타협을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미중 간의 지금 이슈에서 우리가 이제 군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까지 얘기할 건 아니니까 경제적인 문제 쪽으로만 초점을 이게 좁혀서 본다고 하면 일단 금융시장 개방하고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걸릴 거고요.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보호. 내부 체제를 이제 어느 정도 보완할 것이냐. 우리도 다 겪고 넘어간 일이잖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어느 정도 선에서 세팅을 할 거냐. 이 세 가지 제가 알기는 그 세 가지 정도인 거로 알고 있고, 그 세 가지가 결국은 다 이번에 논의가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부분을 논의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는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국 그 사람들의 일정 그 들어오는 부분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경제적인 충격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충격에 의해서 중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8월달 그 베이다허 회의 이후에 그 중국이 하는 것은 자력 갱생을 지금 북한식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대미 항쟁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런 그 맥락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락호락하게 그 미국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음에 그 오중전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한 1년 정도는 미중 간의 그 결정적인 충돌은 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은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전에까지는 이게 결론이 안 난다? 예. 그럼 굉장히 길게 가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정부가 한번 그리고 당 원로들과 모든 정책 방향이 정해졌으면 최소한 1, 2년 정도는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 중국이 손을 들고 나오는 일은 없을 거로 보여져요. 금융시장이나 이런 관점에서 봐가지고는
중국이 이제는 이런 거 정비해 나가야 될 때에 도달하지 않았나요? 정비해 나가야 될 때는 이미 도달했다라고 이미 도달했잖아요. 도달했다고 그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경제 규모, 그다음에 그 교역 사이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자본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 개방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정, 보호 네.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환율도 것들이 지금 너무 이제 평가절하되고 평가절하도 있고. 평가절하되어 네. 있는 거군요. 이런 네. 것들이 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개선 작업들이 이제 사실은 그 시진핑 정부의 그 이제 집권과도 굉장히 크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실은 시진핑 정부의 그 지도력에 굉장히 큰 의문사항이, 그러니까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자존심을 다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양보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런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 대내적 그리고 대외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올해 이제 6%의 성장률을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뭐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통계를 과연 얼마만큼 믿을 수 있을 거냐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서 논란이 큰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대내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금 직면을 하고 있고요. 성장률 저하, 네. 그다음에 굉장히 대규모로 쌓여 있는 기업 부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 미국으로부터의 지금 계속 압력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부분인데 역설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진핑은 현재의 그러한 그 정책 방향을 급격하게 선회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갑자기 정책 방향을 틀어버리면 이게 내적으로 붕괴할 위험들을 오히려 더 높이는 네.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완만한 그런 정책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어차피 그럼 11월 미국 중간 선거에 그 타임 스케줄을 맞춰서 북미 문제나 뭐 미중 문제가 결론이 안 나고 자연스럽게 그 뒤로 이어져서 간다고 보면 그러면 이번 11월에 미국 그 중간 선거가 우리한테 가져오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또 큰 변수가 하나 있죠. 하원을 이제 민주당이 네. 가져간다면 네. 지금 하원 부대표가 낸시 펠로가 아마 대표로 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네. 그 이분의 지금까지 발언들을 보면 그 사실 그 트럼프에 대한 굉장히 더 강한 반대로 가겠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뭐 여러 정책, 특히 북한하고 문제 북미 간의 문제 그렇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우리의 관심사죠.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또 경제 외적인 관심사죠.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겠죠. 민주당에서 다 도장을 찍어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북미 간에 뭐 합의를 하고 갔다고 해도 미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도 또 생길 거고.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거는 좀 우리한테 오는 영향이 크긴 있죠. 하겠네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집권당이 계속 그 집권하는 게 집권당이 예. 다수당인 게. 예, 그렇죠. 아니면은 근데 트럼프한테 하도 시달리니까 우리도. 근데 가장 그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이 만약 집권했을 경우에는 그 내년도부터는 공청회가 상당히 많아져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청문회들. 청문회가 또 시끄러워지게 될 수가 있고요. 러시아 의혹과 관련된 그 고관들, 정책 관료들의 비밀 접근도 이제 제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분야에서 트럼프와 관련된 견제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기 내연기이 빠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도 별로 좋지 좋을 건 않다. 예, 없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이 되면 다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요. 또 네. 이렇게 되면은 원화도 상대적인 강세가 또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도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닐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그 중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가져올 건가에 대해서 그 토론을 해봤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모든 선거는 너무 어느 한쪽이 너무 세게 이기는 거는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민주당이 이기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너무 과하게 이기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자기의 정책을 제대로 잘 펴나가고 또 세계 리더로서 잘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신 인사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